3.6배? 왜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장관들과 대기업 총수는 뭐 실제로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그게? 대기업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소상공인 분야 전혀 얘기를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IMF 금융 위기를 겪을 때 그때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들 문 닫았고 대기업들은 살리는 사안은 당하니로 아웃소싱 정책을 아웃소싱. 그때 또 뭐 노동시장 고용 유연화 해가지고 비정규직 보호법 뭐 이런 게 또 만들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IMF 이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를 보면 대기업 매출이 전체 제가 알기로는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IMF 이전에 비해서 전체적인 고용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요즘도 대기업들은 대통령 만나면 뭐 투자 얼마큼 하겠다, 젊은 애들 취직을 일말 뭐 채용을 하겠다 그러지만 겉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고용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채용하는 인력보다 내쫓는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일자리 정책 가지고 대기업에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소상공인 분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포용, 혁신, 공정이라는 가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면 포용 성장의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근로자들은 혜택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아, 왜 그러냐? 망하죠. 인건비 못 주는 많이 주니까. 혁신 성장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뭐 스마트 뭐 공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 시대 부적응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울어진 농장 똑같은 상권에서 헤비급 선수와 플라이급 선수를 무제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그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과도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님. 그럼 단순하게 일자리 비교를 좀 한번 해주세요. 뭐냐면 전통시장의 일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게 주인하고 뭐 부부지간에 하든 그렇게 고용이 된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근데 이제 대형마트를 가보면 매장에 진열이 쫙 돼 있고, 그랬을 경우 대형마트가 한 500명 그때 고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 군데다. 그럼 이제 거기 전통시장에는 몇 명이나 고용이 돼 있습니까, 지금? 부부형이죠. 부부형이고, 뭐, 하남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을 둘 형편이 안 돼요. 대기업은 100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면 그분들은 10만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소상공인의 지금 사업장 수가 한 350만 개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한 명씩만 고용을 해도 30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남 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현장에 있는 이제 그 종사자와 또 정책을 위반하는 그 위정자 그리고 중간에 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실무자와 뭐 이렇게 잘 연동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좀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야 취업이고 제대로 된 직장에 갔다 이거죠. 소상공인한테 취업을 하면 취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니들 알바하냐 이거지. 그런 사회적인 인식조차도 왜 우리가 그런 그 소상공인들이 그런 처우를 받아야 되며 그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불러도 안 오고 말 그대로 우리 연세에 드신 70 가까이 되시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읍소하고 참 이게 국가 정책도 이제 입안부터 소장님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냥 소상공인들을 꼴대받고 이런 것들이 뭐 제도 뭐 이분들이 도와준다는데 뭐 그런 거 같습니까? 집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게 일자리 분야 정책인데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그리고 인상 주 52시간 근로를 근로제를 정책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셨잖아요. 뭐 이제 아직까지 뭐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정책들이 뭐 꼭 다 잘못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긍정적인 측면보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드러나고 물론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보수 언론들의 뭐 깎아내리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소상공인들 우리 저기 권영석 총장님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그 정책들이 잘못됐다 하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게 들으신 분 중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장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포용, 공정, 최저임금 인상 뭐 이런 것들 왜 다 같이 잘 사자는 얘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글자화된 말이 현장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다. 하남의 전통시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에 10만 원을 벌려면 옛날에는 뭐 5시간만 일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10시간, 15시간을 해야 돼요. 이런 정책들이 소상공인들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을 정부가 많이 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택배기사들, 특수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 정부에 그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 통계 자료가 없어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라이더 숫자가 지금 몇 명이냐? 아무도 몰라요. 특수직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돈을 나이 어리더라고. 아까 보험 설계사 같은 거는 어디 생명보험 소속이면은 거기서만 받는데 라이더들은 뭐 여기저기 뭐 음식 배달하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명령을 받고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시장이 커진다. 이거는 분명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영하다 말았던 사람이거나 근로소득자였다가 퇴직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전체 숫자가 이상이 되면 집중적으로 통계조사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인터넷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폐지 집는 노인 있지 않습니까? 와. 그 180만 명이래요. 난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선생님 감탄사입니다. 180만 명. 여기 뭐 인터넷이나 기사에 나오는 숫자인데. 아니, 그분 운동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보십시오. 그게 이제 말이 되는 소린가. 죄송합니다. 네, 묻자고. 너무 황당해서. 180만 명이 다 운동하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에 왜 프리랜서형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크몽이나 뭐 이런데. DJ, 유튜버, 뭐 인터넷 광고, SNS 광고. 유튜버하고 BJ 빼시죠. 돈 많이 벌니다. 그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지만 돈 적게 버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그 다음에 뭐 도우미, 그 다음에 노래방 도우미, 유흥접객업 종사자, 재개발 현장의 OS 요원들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영역들이 적어도 10만 명은 넘어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통계조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런 통계조사를 안 하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뭐 복지정책이든 뭐든 그냥 맨날 공중에 떠갖고 빙빙 돌 수밖에 없고 복지정책의 키워드는 형평성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형평성 뭘 알아야 받을 사람이 사각지대에서 잠시 세우는 사건 보셨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서가 뭐가 하게 됩니까? 폐지 집는 노인이 180만 명이라 참 180만 명이면 그 유럽의 국가들 중에 인구 30만인 그 아이슬란드입니까? 거기 인구보다 많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한 몇 배 됩니다. 좀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로 통계 자료도 없다. 이 비정규 근데 대통령 때 그때 이제 201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한중 FTA를 체결했어요. 그때 이제 한중 FTA와 한 베트남 FTA를 국회 비준이 2015년 말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는 우리보다 대체로 잘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FTA를 체결하면. 그런데 중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건비가 좀 훨씬 쌉니다. FTA 체결하면 대기업체들의 뭐 정유산업이라든지 철강산업의 이득을 봅니다, 분명히. 그런데 중소상공인들은 무조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제품 경쟁력이, 원가 경쟁력이 비교가 안 돼요. 그 동대문시장에 지금 옛날에 그 보험제 해갖고 하던 사람들, 뭐 거기에 동대문시장이 무자료 거래소가 많기 때문에 보험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업자 중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FTA 체결하면서 무관세로 이제 10년 지나면 1년에 1%씩 떨어져서 무관세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중국 그 동대문 시장에 대한민국 제품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동대문을 한번 갔는데
상권들이 완전히 피폐해져가지고 거기도 네. 한 집 건너서 그전에는 뭐 내 생각에는 한 달에 뭐 그분들이 내는 네. 그 돈 있잖아요. 네. 월세라고 하죠. 네. 그게 뭐 500만 원, 뭐 700만 원 조그마한 몇 평짜리에 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네. 권리금은 아예 없고 네. 그냥 들어오기만 하라는 식의 그 상점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때 지금 FTA 때 네. 그렇게 타격을 입었던 것들이네. 네. 타격을 입었는데 네. 왜 그 전혀 문제는 네.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네. 조정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네. 이득을 보는 쪽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쪽이 손해를 보는 쪽에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통계가 없다니까요. 통계가 없다는 얘기는 네. 어느 업종에 몇 명이 종사하는지 대한민국이 몰라요. 그 당시에 제가 참 웃기는 경험이 있었어요. 네. 봉제나 이런 데는 열악해갖고 단체도 구성을 못합니다. 네. 거기에 주얼리 산업 그 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음. 그분들이 이제 그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네. 주얼리 산업 사람들은 그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 네. 30만 명 일자리가 날아간다. 하고 30만 명? 네. 네. 그러니까 주얼리 산업 종사자가 네. 30만 명. 그건 이제 판매상도 있지만 네. 보석 가공하는 사람들, 되게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일자리 몇 명?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3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사안자로 공무원이 나와서 네.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3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얼리 산업 종사자가 업계에서 주장하는 건 30만 명인데 정부 주장은 3만 명입니다. 10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정답은 제가 볼 때 3만 명하고 30만 명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숫자가 정확한지 몰라요.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주얼리 산업은 단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회를 쫓아와서 하소연회를 할 수 있었지만 다음에 지금 이제 뭐 막내 가는 중이죠. 보험제나 완고 이렇게 좀 열악한 사람들, 사업자, 네. 협회 구성하려면 협회비 10,000원씩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내가 뭐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한중의 대의가 뭔지. 뭔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까 왜 30만 명과 3만 명 차이가 어떻게 그런 게 생겼나? 해가지고, 종로 3가도 뒤에 가면은, 그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판매상들만 보이지만, 거기 골목골목에 주얼리 그 가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통계조사원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아까 왜 3만 명에서 30만 명 종사자 수가 차이가 날라 그러면 정부에서 3만 명이라는 통계를 낼 때 지금 통계법에 의해 갖고 5년에 한 번씩 경제 총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인구 센서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 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업장을 다 방문하거나 방문을 못한다면 인터넷이나 전화라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경제 총조사를 할 때 네. 통계조사원에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예. 통계조사원이라는 용어 자체도 몰라요. 그런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엉터리 그 경제총조사하는데 예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3만 명, 업계에서는 30만 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3만 명 통계를 가지고 그게 정부 통계가 맞다고 합니다. 이게 그나마 주얼리 단체는 그 제조업 판매업 협회에서 연합회가 단체가 비교적 굉장히 큽니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동대문 시장에 먹고 사는 수많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없어요.